안녕하세요.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촌 토박이에요.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곳에서 살아왔죠.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편입니다. 저의 지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 화나는 일,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 인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답니다. 특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는 얼마나 큰 분노와 슬픔, 증오에 휩싸였었는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요. 저를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저와 제 남편은 조금 특이하게 만난 케이스였어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양가 어머니들이셨죠.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무려 50년 지기 친구셨거든요. 두 분 다 속초의 같은 동네에서 한평생을 사셨는데,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친하던 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 믿을만하다며 장담을 하셔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의외로 남편과 서로 잘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제가 결혼을 결심하자 양가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스스로 정말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어디 돈이 넘치게 많은 부잣집 딸이거나 능력이 출중한 1등 며느리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한다는 이야기 하나로 시댁에서 이렇게나 환대를 받다니 어떤 여자가 저처럼 대우를 받겠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나 흐뭇해 하셔서 결혼 당시에 전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제 행복은 계속 유지되었는데 특히 시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 컸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남편보다도 저를 좋게 이야기해 주실 만큼 저를 아껴 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어쩌다 저렇게 예쁜 며느리를 뒀을까? 우리 아들이 저놈이 비리비리해서 장가나 제대로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얼굴도 하얗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민상이 저놈이 어딜 가서 저런 미인을 얻어오겠어. 내가 주선한 만남이지만 참 우리 며느리 곱다 고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가끔 민망하고 어쩔 줄 몰랐던 적도 많았지만 저도 시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만큼 저도 보답하기 위해 애썼죠. 아니, 애썼다기보다는 자연히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절친이셔서 그런가 저랑 같이 밥을 먹던 장을 보던 항상 말도 잘 통하고 엄마랑 있는 것처럼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집에 계셔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셨지만 가끔 뱃일을 하시는 시아버지를 도우실 때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깃배를 타시는 어부셨는데 한창 포획량이 많아지는 제철일 때가 오면 시어머니도 같이 배에 타셔서 일손을 돕곤 하셨죠.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이끌고 계신 시부모님이 항상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항상 시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고요. 그걸 시부모님도 아셔서인지 저한테 더욱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오징어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를 돕고 오는 길이면 저희 집에 들러 오징어회를 주고 가시곤 하셨답니다. 제가 시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니 긴 시간 고생하고 오시는데 그냥 일찍 귀가하셔라 괜찮다라고 해도 항상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들렀다 가셨죠. 아유, 어머님, 차라리 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으로 가든지 하면 되죠. 하루 종일 배 타느라 힘드셨을 텐데 뭘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루 묵히면 맛이 달라. 지금 맛있을 때 얼른 먹으라고 가져왔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그리고 요즘에 TV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백질이 많다더라. 이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서울 사람들한테는 엄청 영양식이래. 너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 텐데 건강 챙기라고. 아유, 하루 지나도 괜찮으니까 다음엔 제가 갈게요. 제발 들어가서 먼저 어머님, 아버님부터 쉬세요. 아, 못하러 그래. 우린 괜찮어. 얼른 들어가. 우리 간다. 시어머니랑 실랑이를 하고 있다 보면 운전석에서 시아버지 역시 다음날 출근 잘하라며 한마디씩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가끔 남편을 보면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깃배를 타시는 걸 힘든 일이 아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가끔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주고 가시는 그런 호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제가 시부모님 정말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야기를 해도 엄마랑 아버지 원래 그래 라며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하고 특히 친정 부모님을 깍듯하게 잘 모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약 4년까지는 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차례로 아들, 딸을 출산하기도 하면서 부모가 되기도 했고요. 연년생으로 연달아 저희 아이들을 출산하는 동안 남편은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었어요. 제가 곧바로 둘째를 임신해 첫째를 돌보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는데 남편은 항상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와서 아이를 같이 봐주고 둘째를 출산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친구도 거의 만나질 않았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저희 아이들이 최우선이었죠. 그렇게 잘 도와줘서 다행히 저는 제대로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양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한동안은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 부부가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는 일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시작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불안한 모습을 비췄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덩달아 정신이 사나워질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한번 말 좀 해봐. 아니야, 별건 아닌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부산스러워? 사람 불안하게. 요즘 왜 대체 그러냐고. 핸드폰에 이거 뭐야? 대체 뭘 보는 거야? 우물쭈물하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확인해 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더군요. 그전까지는 저는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뭐야? 당신 주식해? 나한텐 이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작년에 한창 내 친구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벌길래
왜 당신도 아는 저기 카페 하는 놈 영식이 있잖아. 걔가 주식으로 떼돈 벌었잖아. 그래서 배 아파서 주식 시작했지 뭐. 뭐? 영식 씨? 그럼 작년에 나한테 맨날 친구들이 주식한다 어쩌고 말할 때 당신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도 주식 그런 거 쉽게 따라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미 하고 있었다고?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벌었는데? 얼마나 벌었길래 맨날 핸드폰만 부여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은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뭐라고? 어물쩡거리며 말을 제대로 안 하는 남편을 계속 닥달을 하다 보니 결국 나중에 실토를 하더군요. 남편이 마지못해 실토한 내용에 저는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정말 머리끄댕이를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글쎄 한두 푼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손실봤더라고요. 그것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황당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희 애들을 보니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해지면서 남편을 발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 그딴 도박에 돈을 갖다 부어?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너 제정신이니? 우리 애들 아직 유치원도 안 갔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짓을 저질러 놓을 수가 있어? 나 몰래 도박하는 놈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어? 내가 널 뭘 믿고 다시 같이 사냔 말이야. 제가 마구 화를 내자 남편은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겨우 사과로 풀릴 제 마음이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치면서 제 앞에서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척하다니 남편에 대한 모든 신뢰와 믿음이 전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그 순간 저는 직감이 오더군요. 앞으로 이 인간이랑은 절대 다시 예전처럼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전부 깨졌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당신이랑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이혼해. 난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하자 우리.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짐을 챙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죠. 이 일은 양쪽 집안 전부로 퍼졌어요. 당연히 시부모님도 기함을 하고 놀라셨는데요. 저는 시부모님과 헤어지는 건 너무나 슬펐지만 앞으로의 제 인생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같은 그런 위험한 도박꾼은 연을 끊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굳은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친정집으로 가버리자 남편은 친정집까지 따라와 매일 울며 애원을 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까지 같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남편만 왔을 때는 문 밖은 쳐다도 안 보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제가 놀라서 나갔어요. 그날 남편은 이미 3시간째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죠. 남편이 도착한 지 3시간 후에 저희 친정집 앞으로 도착하신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나가자 저에게 와서 너무나 미안하다며 남편을 대신해 사과하셨죠.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놔서 애가 이렇게 큰 사고를 칠 줄을 몰랐다. 내가 이런 부탁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지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줄 순 없겠니? 우리가 그동안 민상이 이놈 단단히 혼을 내놨어.
다시 너한테 말 안 하고 사골 치는 짓 따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참아다오. 우릴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무 염치가 없구나. 저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부탁을 하시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힘들게 모으신 4천만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네 통장으로 일단 4천만 원 보내놓았다. 이 돈 저놈 말고 네가 관리하면서 다시 살림에 보태라고. 잃은 돈에 비해 너무 적게 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 돈 내가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비상금으로 쓰려고 했던 피 같은 돈이야. 그러니 이 돈 받고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 약속하마. 한 번만 더 주식에 손대거나 네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 내가 그때는 주동해서 이혼시키겠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다. 다 내 잘못인 게야. 그러니 사양 말고 바꿔라. 받아주렴.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래, 선이야. 그 돈 받아. 너희 시어머니 성이니까 그거 받아서 다시 한번 둘이 잘 살아보렴. 네 시어머니 그리고 나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사위가 매일같이 찾아오고 반성도 많이 했잖니.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3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남편을 향해 한 번만 더 이딴 실수해봐. 알겠어? 하고 호통을 한번 치시곤 남편을 일으켜 세워 집으로 들여보내셨어요. 두 어머니의 노력으로 결국 저는 마음을 풀고 다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사 생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남편과 같이 저희에게 닥친 현실을 잘 헤쳐나가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결심이 무색하게도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는 비극은 끝나질 않았어요. 저희의 결혼 생활을 한번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전보다 더욱 저에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뚜렷하게 고통을 호소하시거나 심각한 증상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시부모님께서 같이 건강검진을 받고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특히 저희 엄마는 정말 많이 슬퍼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이야 이게. 아이고. 저희 온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신 이후로 시어머니 간병에만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출산 이후 회사 사정이 많이 바뀌어 복직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일을 관두고 시어머니를 간호해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어머니는 1년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평소에는 그렇게 강인해 보이시던 시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제 남편과 시동생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과 시동생의 손을 꼭 잡고 토닥여주며 둘을 위로해 주셨답니다. 저 역시도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들었고요. 모든 가족들이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아직 그 슬픔을 떨쳐내기도 전에 또 한 번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에게 말이죠.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던 시아버지는 또 한 번 겪게 되는 아픔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시아버지께서 친한 친구분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으신 거예요. 원래 저희 시부모님이 대단히 부유한 건 아니셨지만 그동안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시며 착실하게 저축해 두신 돈도 있으셨기에 부족함은 없으셨는데,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정말 오래된 중마고우가 어려운 일을 당해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친구분이 그대로 잠수를 타버린 거였죠.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만 오랜 우정을 믿고 빌려준 건데 그 친구분은 그런 저희 시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배신한 것이었어요. 연속되는 슬픔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많이 상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기에 저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매일같이 시아버지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드렸죠. 끼니도 제때 챙겨 드시게 꼬박 차려드리고 가끔 시아버지가 쉬실 때는 일부러 저희 애들 좀 같이 봐달라고 부탁도 드리면서요. 그래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또 손주들 재롱 떠는 것도 보시면 슬픔을 좀 잊으실까 해서요. 다행히 저의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시아버지는 천천히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아버지를 잘 챙겨주시다 보니 저희 가족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이들도 뛰어다닐 만큼 크기도 했고요. 이렇게 평온한 날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평화를 깬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인간은 저희 남편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혹시 나 일 그만두고 횟집을 하나 차릴까 하는데 어때? 뭐? 횟집? 어, 요즘 속초로 여행 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아예 더 활성화돼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몫이 좋은 가게 하나 인수해서 횟집을 차려볼까 해. 우리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시니까 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 월급으로 우리 가족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어? 당신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는데 더 큰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사를 하겠다고? 요즘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돼서 줄도산하고 있다는데 무슨 장사야?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 한번 믿어줘. 당신하고 애들한테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좋다, 좋아. 그런데 당신 돈은 있어? 음, 당연히 없지.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좀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안 돼?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려니 아버지도 지금 그 친구분한테 뒤통수 맞았던 것 때문에 아직 많이 힘들어 하셔서 도저히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날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나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 참나, 말 그대로 본인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힘드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과거 주식을 미쳐서 하면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때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연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한번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고 한동안 정말 허튼 소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나서 저와 남편을 따로 부르시더군요. 얘기 들었다. 너희 저 삼거리 쪽에 횟집 차린다며?
그런데 대출금이 많이 필요하니?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수중에 100% 자비로 가게를 차릴 돈이 없다는 건 어차피 모두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러지 말고 엄마가 여윳돈이 8천 정도 있어. 괜히 남의 돈 빌려서 엄청나게 이자 붙여서 갚지 말고 엄마 돈으로 최대한 메꿔봐. 그 은행 이자 그거 정말 무시 못한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힘으로 할게. 괜히 그러지 마. 엄마도 너희한테 그냥 주는 돈 아니야. 너희 열심히 사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야. 알겠어? 장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지금보다 배로 성실해져야 돼. 알겠니? 그리고 난 너희한테 그 돈 전부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만 딱 줘. 알겠지? 20만 원? 그걸로 돼? 이자는? 가족끼리 무슨 이자야. 그냥 20만 원만 딱 줘. 알겠지? 엄마는 그냥 주실 수도 있었지만 남에게 빌린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라는 걸 항상 각성하고 살라며 20만 원은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께 그저 수없이 머리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했고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가게 내서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가정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엄마가 주신 돈과 대출금을 조금 보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바로 가게 명의는 제 명의로 한다는 거였죠. 왜냐면 남편 놈이 언제 또 사고 칠 줄 모르기 때문에 1중, 2중 안전장치가 필요했거든요. 남편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게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더군요. 가게 인테리어 하나하나도 신경 쓰고 좋은 품질의 고기를 납품받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어요. 특히 인터넷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정말 잘 통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횟집은 처음 오픈하고 몇 달이 지나 손님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장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손님이 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 엄청난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가게 관리비, 유지비, 직원 월급 등등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순수익은 딱 4, 500만 원 정도 남게 되더라고요. 그걸로는 4인 가족이 먹고 살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고 그냥 아이들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가게를 차려서 꾸려나가는 남편이 그 당시에는 보기 좋아 보였답니다. 과거에 큰 실수를 한번 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지 싶어서 점점 신뢰가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던 제 신뢰를 한순간에 부셔버리더군요. 얼마나 기가 차고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그 신뢰를 깨뜨렸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 일은 저희 친정 가족에게 닥친 재앙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었죠.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엄마가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으셨던 건 아닌데 집에 혼자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만 겁니다. 그걸 나중에 발견한 저희 아빠는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요. 아빠의 급한 연락을 받고 저도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엄마는 며칠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갑작스레 생긴 이런 큰 재앙과도 같은 일에 큰 충격을 받고 슬퍼했죠.
특히 저희 엄마랑 같이 한 집에 계셨던 아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빠는 처음에 거의 제대로 몸을 가누시지도 못할 정도로 울며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해서 병원에 왔다면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게 어딨어. 우리 아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봤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잘못 하나도 없어. 엄마가 아파서 그래. 엄마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엄마. 엄마.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빠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옆에서 저희 남편도 함께 오열을 하고 있었죠. 뒤늦게 도착한 다른 가족들도 다 함께 슬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눈물만 훔치고 계셨고요. 그래도 저희 시아버지랑 남편이 조금 빨리 정신을 차려서 저희 아빠와 제 동생을 대신해 찾아오시는 조문객들도 맞고 상주 노릇을 해줬어요.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저를 급하게 찾아온 친구의 말에 180도 마음이 돌변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조문객들과 술을 한두 잔씩 하다 보니 그 시간대에는 굉장히 많이 취하게 되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갔다고 엄청난 말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그 말실수를 듣고 친구가 놀라서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친구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선이야, 너 빨리 네 남편 좀 말려봐. 어? 왜? 지금 네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해. 네 남편 미쳤나 봐. 정신이 돈 것 같아. 얼른 가봐, 빨리.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세상에, 네 남편이 지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인사불성이 돼서 말을 하는데 너희 어머님께 돈 빌린 거 있다며 한 8천만 원?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장모님이 죽어서 자기가 횡재했다는 거야. 매달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 안 갚아도 된다면서. 이제 자기는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실실 쪼개면서 땡 잡았다고 얘기하더라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신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니? 아까 그렇게 울고 슬퍼하던 사람 맞아? 정말 네 남편 무섭다. 네 남편 친구들도 네 남편 얘기에 기겁을 하더라니까. 술을 먹어도 곱게 처먹어야지. 네 남편 정말 못됐다. 뭐? 그게 진짜야? 정말로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다니까. 우리 전부 다 들었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고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남편에게 갔죠. 남편 놈은 곧 닥쳐올 재앙도 모르고 술에 취한 채 친구들이랑 히덕거리고 앉아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뒤돌아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야, 네가 진짜 그랬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횡재했다고? 엄마한테 빌린 돈 8천만 원 그거 안 갚아도 돼서 땡 잡았단 소리 했냐고. 너 미쳤어? 그게 지금 엄마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그 8천만 원 빌려준 건데 너는 지금 머리 받고 슬퍼해도 모자랄 판에 돈 굳었다고 여기서 히덕거리고 있어? 이 사람만도 못한 인간아. 이 짐승 같은 거 나가. 넌 지금 여기 앉아서 상복 입고 앉아있을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마구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취한 와중에 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아니 여보, 그게 아니야. 여보, 여보 라고 횡설수설하며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남자를 제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을 한 번에 제압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와 함께 다른 테이블에서 술 한잔 하시던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을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사정없이 뺨을 내려치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놈아! 이 정신머리 없는 놈아! 네가 정말로 그딴 소리를 했다고? 네가 진짜로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짓거렸냐 말이야. 너희 장모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사돈이 얼마나 널 아꼈는지 네가 몰라? 그런 은혜를 잊고 네가 어디서 그딴 금수만도 못한 소리를 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을. 아이고 창피해라 창피해. 나와서 같이 죽자. 아무리 술을 처먹어도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나와. 남편은 뺨을 얻어맞더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남편을 두들겨 패셨죠.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놈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크게 잘못 키웠어. 내 아들이 이런 놈이라니. 시아버지는 끊임없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남편을 끌고 나가셨고 시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추스르던 저희 아빠는 이 모든 광경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저희 아빠 또한 남편에게 굉장히 잘해주시고 남편이 과거 몰래 주식을 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도 사람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좋게 넘어가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랬던 사위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모욕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버리자 그의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조금 모자라긴 해도 마음만은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 아내랑 나한테도 깍듯이 잘하더니만 다 가면이었나. 다 가면이었구만. 저놈 속이 저렇게 새까만 놈인지 이제 알았구나.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을 내 사위라고. 아무리 술을 처먹었어도 사람이라면 저런 말실수를 하진 않을 건데. 그렇게 충격을 받은 채로 중얼거리던 저희 아빠는 저를 보고서는 말씀하셨죠.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계속 저런 놈이랑 같이 살 거냐? 미안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저런 놈을 내 사이로 두고 싶지 않다. 이젠 저놈 내 눈앞에 두기도 싫어.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 저놈 면상이 보인다면 그때는 사돈 어른이 아니라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놈은 사람도 아니야. 사람 취급받을 자격도 없어. 딸, 너도 저런 놈 두 번 다시 믿지 말어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다 저놈의 가면이야. 딸, 저놈이 나중에 어떻게 울고불고 사과를 하든 절대 믿지 마라. 방금 본 저 모습이 저놈의 본성이야. 저는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 말에 전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당시에는 전화를 못 받으셨는데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라 전화를 못 받으셨다면서 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께는 너무나 죄송했지만 저는 더 이상 모르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지만 지금 남편을 다시 본다면 장례식이고 뭐고 저도 저희 아빠도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부탁인데 아버님이 그놈을 좀 데리고 엄마 장례식 끝날 때까지 얼씬도 못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그놈 얼굴 못 보게 해주세요, 아버님.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하마. 죄송하긴 내가 정말 미안하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네 말대로 이놈 집 밖으로, 아니 제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장례 잘 치르거라. 너무 미안하다. 부디 사돈께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렴. 그렇게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줬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남편의 실수를 덮어줄 때마다 거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던 것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열을 하던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전부 가짜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끝나자 남편 놈은 또 전과 같이 저와 저희 아빠한테 울고불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러 왔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전부 그런 남편 놈을 얄짤없이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방적으로 그놈에게 이혼을 통보했고요. 너 같은 놈이랑 절대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고요.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겨워. 여기 사인이나 해. 2번 다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도 마. 알겠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았으면 그 더러운 면상 우리 친정집 앞에 들이밀지 말란 말이야. 남편은 그런 저의 싸늘한 말에 결국 친정에 찾아와 비는 짓을 그만두었죠. 저희 부부는 정말 빠르게 남남이 되었죠. 저희가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아버님 쓰세요. 아니다. 내가 돌아가신 안사돈도 그렇고 사돈 어른을 볼 낯이 없어서 너만 따로 불렀다. 너무 미안하다. 안사돈이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지만 지금 이게 내 수중에 있는 돈 전부란다. 우리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줘라. 시아버지는 저에게 하염없이 우시며 사과를 하셨고 자꾸만 돈을 안 받으려는 저에게 한사코 그 돈을 전부 보내주시고 가셨답니다. 시아버지는 무슨 죄인가요? 제 남편 놈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도 싼 놈이지만 시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 놈이랑 또다시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는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와의 일은 슬펐지만 남편과의 일은 이렇게 단순한 이혼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놈에게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된 뒤통수를 쳐주었죠. 그건 바로 함께 운영하던 횟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어요. 남편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판 돈은 아버지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가게는 내 명의였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의 이런 한방에 남편은 혼비백산하더군요. 제가 가게를 내놓자마자 남편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이걸 팔아 넘길 수가 있어? 이 가게 키우느라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걸 옆에서 다 봐놓고 이렇게 한순간에 가게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이건 내 유일한 밥줄이란 말이야. 왜 못해? 네가 그 가게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길래?
그리고 그게 네 유일한 밥줄이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너랑은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나한테 와서 땡깡 부릴 시간에 다른 일이나 알아봐. 너 이혼 판결 나오면 나한테 다달이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아? 지금 당장 일부터 구해도 시원찮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술김에 실수한 건 잘못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 이렇게 생으로 굶어 죽으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지금부터 열심히 일 구하라고. 너만 우리 가족 뒤통수 칠 줄 아는 줄 알아? 나도 네 뒤통수 치려면 진작 이것보다 더 세게 칠 수 있었어. 알았어? 주제 파악했으면 그만 땡깡 피우고 돌아가. 이 개념 밥 말아 처먹은 놈아. 남편은 저에게 완강한 태도의 백기를 들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부동산에 가서 제발 그 가게를 팔지 말아달라고 빌었다더군요. 어차피 내 명의의 가게인데 뭐하러 그런 헛수고를 하는지. 남편이 운영하던 횟집은 결국 팔렸고 남편은 결국 백수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대로 얼마 뒤 저희는 완전히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달이 120만 원의 양육비를 주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과 딸 각각 60만 원씩 해서 총 120만 원이요. 그렇지만 경제력이 하나도 없는 남편이 그 금액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데려가서 시아버지 일을 같이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옛날부터 남편이 고깃배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일을 한 후에 남편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양육비 120만 원을 아예 빼서 저에게 다달이 붙여주시더군요. 남편이 못 믿어서 그 돈을 맡길 수가 없다면서요. 돈은 무슨? 넌 일이나 똑바로 해. 그 돈이 다 네 새끼들 맛있는 거 먹고 제대로 된 교육받게 되는 돈이야. 그런 돈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더 벌어서 네 새끼들 한 푼이라도 더 쥐어줄 생각이나 해. 알겠어?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더더욱 막중한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애들 양육비도 챙기고 그동안 손해본 돈을 메꾸려면 2배, 3배로 열심히 해도 모자르다고요. 그러시면서 양육비를 칼같이 지켜주시고 애초부터 남편이 돈 가지고 헛짓거리 못하게 아예 시아버지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다달이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양육비를 받고 있답니다. 남편 놈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한동안은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나 진짜 고깃배 타.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겠어? 당신이 나 좀 구제해주면 안 돼?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배멀미해서 죽는 줄 알았어. 당신 내가 배멀미 하는 거 알잖아. 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제발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주라.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고 시아버지께만 바뀐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어차피 양육비를 주는 것도 시아버지가 주시는 거니 그놈이랑은 아예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게 남들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남편 놈은 말 한마디에 인생을 나라까지 떨어지도록 하는 건지 다 본인이 잘못해서 받을 벌을 받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참 한심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미련한 놈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는 저희 아이들과 친정아빠랑 행복하게 살 일만 생각하려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를 보내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할부지라며 애교도 곧잘 떠는 손주들을 보며 빠르게 기운을 되찾고 계세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슬픔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는 분들과 어울리시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